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아마 우리 모두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소망일 텐데요. 이 같은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꿔봤을 겁니다. 최근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면서 주식시장이 연일 뜨거운데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상승장에 합류하며 부의 실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가 필요한데요. 주식 공부에는 경제, 경영 뉴스를 전문가급 수준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식견으로 투자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보았던 이 경제 뉴스가 누군가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나온 뉴스라면 어떨까요? 최근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았다는 선행매매 논란이 터졌습니다. 언론단체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언론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콘텐츠 전문가와 새로운 광고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8월 31일자 라디오 방송 및 인터넷 기사 열린 라디오 YTN 전 방심위원이 본 현 방통위 상황 분석 보도문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 인사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최선영 교수에 대해 출연자 김우석 씨가 최선영 교수에게 방심위원 결격 사유가 있고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최선영 교수에 대한 방심위원 추천을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최선영 교수에게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심위원 결격 사유가 없고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최선영 교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일 뿐 추천을 반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꾹꾹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들이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유리한 기사를 써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기자가 기사를 써서 타인에게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부당한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짚어봐 주신다고요? 네, 최근 보도인데요. 7월 4일에 KBS 송수진 기자의 보도,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라는 그러니까 기자 20여 명 수사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그 특사경이라고 부르던데 이 특사경이 전현직 기자 20명 정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로 기업의 미공개 호재 정보를 취재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그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주식에 먼저 산 다음에 그 주식에 호재가 있다는 기사를 쓰는데요. 네. 이때 주로 단독이나 특징주라는 이런 그 키워드를 붙여서 굉장히 이게 아주 유효한 정보인 것처럼 기사를 쓰죠. 그렇게 기사가 보도가 되면은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선행매매라고 한대요. 선행매매는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취득한 뒤에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신이 매매해서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선행 매매를 다른 사람도 아닌, 보통 이런 거는 리딩방을 운영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언론사 기자가 이런 선행 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KBS 보도에 따르면 여러 기자가 공모해서 동시에 기사가 출고되기까지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이 기사를 또 확산을 유도하는 경우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례도 있고요. 11개월간 10개 종목에서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상 종목은 약 100여 개, 주로 코스닥 그리고 일부는 코스피의 대형주였다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기자들과 일부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미공개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해 기업 임직원과의 유착 가능성까지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도는 한겨레에서도 9일에 보도가 됐는데요. 9일에 한겨레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네. 이 증선위의 의결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증선위는 총 4개 공모그룹을 적발했다고 하고요. 유력 경제신문 소속 기자 기혁 씨와 니은 씨는 기혁 씨의 배우자와 함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세계 경제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들도 2022년에서 24년 사이에 기자 단독으로 또는 지인과 짜고 선행 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이 4개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근데 한겨레 보도에서는 심지어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금융감독원 조사 1국은 계좌 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과 그리고 인적 관계를 추적해서 공모 관계를 파악을 했는데 일부는 공모자 간 자금 이동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은 네. 가까운 지역에서 짧은 시차를 두고 이뤄진 현금 입출금 자료를 확인해서 공모 관계를 특정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해 12월 증선위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10개 종목을 선행 매매한 혐의로 매일경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기자, 매일경제 기자는 지난 3월에 매일경제를 퇴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보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정말 보도에 거의 없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득제되지 못합니다. 정말 찾아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보도거든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서 7월 4일 K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7월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후속 보도가 미디어오늘, 뉴스버스, 반론보도닷컴 등 일부 언론에서만 확인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인 빅카인즈에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이 빅카인즈에서도 미디어오늘 보도 2건, 서울신문 1건, 한겨레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나온 보도들도 뭔가 더 새로운 내용을 취재한 보도는 아니었고요. 미디어오늘이 보도량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는 보도, 언론윤리 문제 등을 담아서 보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정도 보도량이라면 이 이슈를 이 정도로 보도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이 이 이슈를 짬짬이로 은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디어오늘은 8일 선행매매 기자, 언론사 압수수색에도 조용한 언론계라는 이런 보도에서요. KBS에 애초에 이 보도를 이제 단독 보도를 냈던 송수진 기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송수진 기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런 선행 매매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기자들이 작전 세력과 함께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렇지만 소문 차원이었고 금융당국이 대규모의 기자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자 여러 명이 공모를 하고
여러 기자가 거의 동시에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자지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타사의 인용 보도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서 송수진 기자는 다른 언론사가 받았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마주치는 기자들, 또 다른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이 커리어를 망치고 나아가 기자 집단 전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타사에서 받아서 그야말로 이 보도를 증폭시켜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중요한 이슈면 보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단독 보도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타사의 단독이어도 그 보도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 보도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따라타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 보도는 너무나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인데요. 네. 송수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 보도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뒤져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자가 선행매매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난스라는 사례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인 중에서 극히 드문 선행매매, 정보 유출에 따른 내부 거래자 유죄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칼럼을 쓰시는 분이 경제 칼럼을 쓰는데 이 기자가 칼럼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브로커에게 미리 정보 유출 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해당 주식을 선매수한 뒤에 칼럼이 발표된 이후에 그것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 내부 거래자와 우편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당시에 내부자 거래 항목 중에 일부는 유죄 판단을 기각을 했는데 우편 사기 혐의는 만장일치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신분이 우편으로 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984년에 있었던 일인데 1985년에 1심 그리고 8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최종 이 해당 그 저널리스트는 9개월 정도 복역 후 출소를 했습니다. 기자가 한 행위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낸 성명에서는요. TV조선이 수원대학교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 원에 사들여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는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두 사례를 민원연에서는 성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거나 언론사거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기자 윤리 강령이나 사내 개별적인 행동 강령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제가 점검을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도 있고요. 또 개별 언론사별의 윤리 강령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윤리 강령에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거나 그야말로 그냥 윤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문제가 됐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윤리 강령은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나 보도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때로는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하라. 이런 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언론사는 경제부 그리고 증권 담당 기자 및 데스크에게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간접 펀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 등은 임직원이 자사주 외에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굿모닝 충청의 경우에는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경우에도 모두 보도 주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윤리 강령이 명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나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는 유출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윤리 강령의 명문화를 해놓았습니다. 네. 또 비즈니스 포스트는 기사 관련 주식 보유 시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경제 시그널은 윤리 구성 및 상담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직접 투자 금지를 하는 규정은 많은데 정작 그것을 위반했을 때, 내가 금지시킨 것을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갖춘 곳은 거의 드물었다라는 점에서 이 신고 절차,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반 시에 심의 징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그냥 선언만 했던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선언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말 적발된 경우에는 일벌백계 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전체적인 언론사의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매일경제 기자가 올해 3월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를 해서 고발된 후에 퇴사를 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경제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편집국 기자는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및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의 투자, 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윤리강령이 매일경제에 있었고요. 또 윤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윤리강령, 인사규정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야말로 계속 선언 수준에 머무른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에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중한 판결이 나와줘야지만 이 기자들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보도도 굉장한 그 특권이잖아요. 보도할 수 있다는 것.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피해는 독자, 시청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물론 독자, 시청자를 넘어서서 주식 투자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것을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주식 직접 투자 금지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현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6시 40분, 오후 12시 40분, 그리고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되는데요.
저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2주 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시의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보면요. 오리사 마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들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언제고 노출될 수 있는 범죄를 다루겠다는 건데요. 이런 기획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청취자와 멀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라면 요즘에도 저렇게 써 하며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다루면서도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다루는지 그 이유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7일 방송에서는 2002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발생한 충남 아산 갱티곡의 살인사건을 다뤘습니다. 네. 이 사건은 15년간 미제 사건이었다가 수사를 재개해서 2017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범인을 잡은 시점을 고려해도 8년 전 사건인데다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시의성이 불명확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전날인 6월 26일에도 10년 전에 발생한 공릉동 살인사건을 다루는데요. 이 경우도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다룬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건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단지 잔혹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미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극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재로 삼다 보면 잔혹성이나 폭력성이 과하다는 지적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이유와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건 선정 이유를 한 문장이라도 언급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다루는데 이유가 명확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사회적 낙인 효과를 키울 우려가 있는 방송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방송에서는 조선 가정에서 자란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다뤘는데요. 방송 내용이 너무 잔혹해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됐던 점은 이날 출연자인 변호사가 자신을 돌봐준 조부모를 대상으로 벌어진 존속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라면서 조선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3가지를 묶어서 다뤘습니다. 물론 진행자가 비슷한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말했지만 3건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라 사건 자체에 귀가 더 쏠렸을 것 같고요. 또 조선 가정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신중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안일수록 특수한 경우임을 더 강조하고 또 차별적인 시선을 경계하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건 X파일은 이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아져서 이 점도 같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다루는 사건의 폭이 넓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됐던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2003년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다뤘습니다. 최근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소송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어서 같이 다룬 것인데요.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된 해외 사례도 같이 다뤘고요. 또 한국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게 된 사건을 다루면서 참여재판의 특성에 대해서도 짚었고요. 또 최근 아이돌 그룹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루면서 이때 등장하고 나는 처벌 불원서와 경찰 조사 전 자수서 제출의 의미와 그 이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건 과정에서 악용되는 제도들도 짚어서 유익했고요. 다양한 유형의 사건과 여러 제도까지 다뤄서 전반적으로 소재가 꽤 풍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 X파일은 그런 용어가 없어서 듣기에 더 편했고요. 아마도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려는 진행자나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과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해주시면 더 많은 청취자들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광고의 세계를 들여다볼 텐데요. 잘 안내해 주시죠. K 콘텐츠가 세계 광고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칸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현대차의 단편 밤낚시가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상무님도 이 작품 보셨나요?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되게 재밌는 포맷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칸 국제광고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광고제인데, 네. 거기서 5관왕을 차지했던 것 진짜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이제 완성되어 있는 영화로 이제 방식으로 제작이 됐고, 네. 브랜드 메시지와 콘텐츠가 자유롭게 어우러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라는 그 공간 활용한 것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광고도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리고 광고 퀄리티,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가 콘텐츠로서는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광고와 영화의 벽을 허문 새로운 시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짧고 강렬한 스낵 무비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OTT나 SNS 중심으로 바뀌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와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진짜 기존 영화 포맷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10분 조금 넘는 그런 콘텐츠였잖아요. 12분이죠? 극장에서 개봉도 했었고, 이거는 결국에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콘텐츠가 대부분 1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화들의 그 리뷰 길이가 10분 내외이거든요. 그래서 길어야 20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 양식이랑 그 시간이라면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많이 하는 이 부분에는 좀 더 잘 맞는 포맷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밤낚시는 이제 스낵 무비보다는 좀 더 긴 형식이지만 몰입감과 전달력이 있으면 되게 좋은 요즘 트렌드에 잘 발맞췄다 보고 있습니다. 네. K 콘텐츠가 광고마저 글로벌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미 K 드라마, K 영화, K 예능 같은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 예산이 부족해서 플랫폼에서 메인 노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콘텐츠를 이제 요즘에 많은 광고 기반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플랫폼에서 노출이 잘 된다라는 의미는 매출이 잘 나올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콘텐츠가 만약에 그렇게 브랜드에 노출을 했는데 좋은 광고주들이 붙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고 시청 시간도 많이 나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K 콘텐츠 화제성이 있지만 아직은 광고랑 같이 페어링 돼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한국 광고주들도 K 콘텐츠 앞에 넣어주세요. 글로벌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는 방송사라든지 오리지널 콘텐츠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포커스하다 보니까 밀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스트나 AVOD처럼 광고 기반 영상 플랫폼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 지난 방송에서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지난 5월달 자료에 그 닐슨에서 매달 발표하는 닐슨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시청 시간이 스트리밍 시청 시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케이블 TV나 아니면 일반 방송 지상파의 시청 시간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좀 면밀히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 패스트랑 에이바의 시청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나 지금 또 이거의 트렌드로 같이 보면 폭스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패스트 플랫폼 에이바 패스트 플랫폼인 투비가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근데 1억 명이 넘는 미국의 플랫폼은 유료 플랫폼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점점 그런 유료 콘텐츠를 유료 플랫폼에다가 돈을 받고 파는 걸 되게 선호했다면 지금 글로벌 콘텐츠들 광고 기반의 플랫폼에 가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전미소수 공급업체 개발협의회 같은 단체를 통해서 다문화 기업들이 마케팅과 광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용어가 참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미국 내 소수 인종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코리아타운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한국말 영어를 못하는데도 미국에서 살 수 있다. 코리아타운에서. 네. 차이나타운에서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중국어만 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광고를 하려면 기존의 영어로 만든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NMSDC라는 단체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미국 달러 얘기인데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이런 광고들이 한국어로 나오는 광고가 있다든지 스페니쉬로 제작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만약 노출할 때 그 대상 소수 인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 내 이제 한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인이라든지 스페니쉬랑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인종들을 광고나 이런 것들에 지원해주는 기업이고요. 지원해주는 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광고주들도 그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어떤 의미로는 좀 다문화를 다문화를 지원해주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측면에서.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광고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스스로 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굉장히 큰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에 엄청난 그 홍보 기구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 줄넘기를 하는 것들을 프로모션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좋은 콘텐츠 성공도 있지만 그거를 위한 마케팅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건데 네.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 제외하고는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넷플릭스에서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한 콘텐츠를 나는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알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나 산업 자체에서 그런 광고라든지 마케팅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면 결국 K 콘텐츠의 요즘 같은 또 트렌드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의 어떤 마케팅 지원, 광고 지원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타쉽의 Nothing Gonna Stop Us Now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